과학성이다, 기술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흐름은 어떻게 잡아내야 되냐면, 과학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성 내지는 어떤 보편성 내지는 또 일반화, 법칙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게 과학성이에요. 거기 보면 그래서 왜를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 경험적 방법을 통해 인과성을 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Y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해보면 Y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네. 왜 그래? 이런 거를 따지는 거니까 왜? 그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와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관련이 있고 행정학의 정체성이 올라가는 거고 행정 행태론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이먼이 1947년도 행정 행태론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 하나가 이제 행정학의 세부적인 학문이 하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행정 행태론 같은 경우가 딱 뭐예요? 행정 행태론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과학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학성, 행정의 과학성과 관련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했냐면 행정학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거잖아,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행정학의 독자성, 행정학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어떻게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어떻게의 문제예요. 어떻게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당위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걸 한번 쓴 거예요. 여기 이제 과학성을 검증할 때는 실증적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성과 관련된 것은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해석적인 접근도 좀 필요해요. 가치지향적인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의 영역이다 그랬을 때는 단순 인과관계 규명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해가지고 야, 이게 독자성 있는 학문이야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 문제가 이런 것인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학이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술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 실천성, 처방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신행정론 같은 게 있어요. 왈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거든요. 왈도에 신행정론이 있어요. 신행정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 처방성이에요. 처방성, 대응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데 행정학이 기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인 거는 어디예요? 과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가치의 문제 중에서 여기는 사실과 가치의 영역이 있을 때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과학성은. 근데 여기서는요, 사실과 가치가 있을 때 가치의 측면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거는 용어로서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를 이제 뭐 영어로는 사이언스, 얘는 아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사이언스와 아트. 요 차이인데, 아트,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테크닉적인 어떤 이런 측면의 기술이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원론적으로 좀 접근하는 기술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 밑에 쓰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성이라고 했어요. 보편성, 특성도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연구에서도 언급이 좀 됐죠. 그죠? 보편성과 특성이 있는데, 이 보편성이다 그랬을 때는요, 보편성은 아예 학문 연구는 다 이 보편성과 특성 얘기는 다 해요. 다 해. 어느 학문이든. 그 얘기를 다 하는데, 보편성과 특성에서 보편성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이제 보편타당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예? 보편타당한 접근이 가능한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편성이라 그래요. 보편성. 아니 이거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이제 근거는 인간과
인간과 사회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공통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한 학문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성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성은 이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른 차별성이죠. 시대와 장소에 따른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차별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차별성에 주목해 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똑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환경 요인 있잖아요. 그죠? 예. 환경 요인이나 역사적 경험 있잖아요. 역사 요인. 이것에 영향을 받다 보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차별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 행정학이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가 그것이 좀 위기였냐면 이제 50년대, 60년대 요때요. 5, 60년대.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미국이 이제 우리 양극 체제라고 하는 냉전 시대 속에서 냉전 시대 알죠? 냉전 시대? 냉전 시대?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45년도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요. 끝나고 2차 세계 대전의 원흉은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물리쳤는데 그 물리칠 때 같이 힘을 모았던 게 자유주의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공통의 적이 사라지니까 얘네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가 냉전 체제 혹은 이제 냉전 체제 또는 뭐라고 불러요? 냉전 체제 또는 양극 체제 이렇게 불러요. 그 양극이 됐던 게 자유주의에선 미국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선 소련이란 말이죠. 그 둘이 막 싸워. 둘이 싸우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원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나라에서 뭐 산업 개발이 되면 그 나라 물건도 막 많이 팔아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에게 이게 원조를 하고 그럴 때 행정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행정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 행정학 원리들, 미국에서 이제 완성되어 갔던 행정학 이론들, 이런 거에 기반해서 다른 나라들에도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니까 왜 그러지? 왜 이런 게 안 먹히지? 의문이 되잖아요. 학자들이 이것도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출해낸 이제 이유가 특히 환경적 요인이에요.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의식세계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환경적 차이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행정학 원리, 이론을 다듬어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대표적인 학문이 비교행정론이에요. 비교행정론. 그래서 각 상황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고 중범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중범위로 묶어가지고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문화가 비슷한 데들끼리 좀 묶어보는 거예요. 비교행정론은. 그러니까 자 봐봐요.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개별 국가를 만들고 살죠.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정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 국가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한테 미국이 연구한 행정학 이론을 그대로 접목하려니까 안 돼.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환경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고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게 달라. 축적된 게. 그래서 그대로 고스란히 먹혀들질 않아요. 이게. 고스란히 먹혀들질 않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환경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학문적으로. 그전에는 환경에 대한 고민도 안 했어요. 별로. 그럴 여유도 없었지 아직은. 거기까지 이제 못 미친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환경이 다르구나.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그래도 행정학 이론이라고 한다면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론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발전시킨 게 비교행정론인데 되겠어요? 완벽하게 다 이건 어느 사회에서나 접목될 수 있는 이론이다. 이게 한계가 있지. 그게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는요. 범위를 이제 보편타당하다는 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특수성이라는 건 어때요? 개별 단위로 다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중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나오는 게 중범위 이론이라는 거예요. 중범위 이론.
학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 중범위 이론이라는 거를 막 써먹는데 비스무리한 애들끼리 이제 묶어주는 거지. 예? 이제 특성이 좀 다른데 특성이 다를 때 보편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각한 대로 그게 그대로 잘 안 되니까 비스무리한 애들을 이렇게 묶어서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 문명의 충돌. 원래 고전화되는 거는 고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유명한 책은 안 읽어보고 집에 꽂혀라도 있는 법인데 안 꽂혀져 있죠. 잘. 이 히트가 좀 지나갔어. 이게 언제 문명의 충돌이 히트를 했냐면 9.11 테러 이런 건 알아요? 9.11 테러? 미국에 막 쌍둥이 빌딩 공격받고 막 이랬을 때 이슬람권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세력하고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그러다 찾아낸 이제 아주 이제 유명해진 저작이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 이 책을 딱 펼치면 맨 앞에요 문명권을 나눠. 문명권.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문명권을 나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유교 문명권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독자성이 아니라 중범위라 그랬잖아요. 그거 사례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중범위로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문명권을 이렇게 싹 나눠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문명권, 유교 문명권. 유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죠? 나이가 계급장이잖아. 나이가 왕이잖아요. 아직도 그러지 않아요? 옛날엔 더 심했어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잖아. 접촉사고가 나면 나와가지고, 야, 너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 호구조사 들어가 갑자기. 몇 살인지 왜 물어봐요. 사고가 났으면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면 되는데 너 몇 살이야? 이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야. 이러고 시작해.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안 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 호소하는 경우 많잖아요. 지하철 탔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평소에 말을 잘 못해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분위기 달라진 걸 자기도 아니까. 근데 술 한잔 먹으면 이제 그 옛날 사고가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데 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막 이런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임산부가 그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임산부도 앉게 돼 있잖아. 그림으로 보면 젊은 것이 여기 앉아 있다고 막 요즘에 예의가 없다고 뭐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게 아무튼 나이가 왕이야. 네, 근데 그게 유교적인 정서예요. 유교적인 정서. 서양 애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서양 애들은 우리 유교적인 정서가 이렇게 좀 남아 있지. 좋은 점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로 휴친 사상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도 있죠.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서구화되어져 가는 이 사회 변동 속에서 할아버지 세대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았는데 나이 먹으면 보자 그랬는데 나이 먹었더니 나이 먹었다고 대우도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어떤 유교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유교 문화에 하나 포함되는 게 베트남이에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시집도 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요 가장 제일 잘 적응 잘하는 게 베트남 여자들이래. 문화가 같아, 비슷해. 유교 문화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제 보면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이렇게 그 남자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심지어 베트남은 여기가 좀 공산주의 했던 나라잖아요. 그 여성에 대한 해방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도 여전히 뭐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잘 적응한대요. 이런 거를 묶어내는 게 중범위 이론이에요. 여기서 독특한 게 일본을 독자적으로 봤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일본이 특이하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특이하죠. 여기도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어. 여기가 일본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런 게 중범위 이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목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나누는 걸 들여다본 거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관심 없지.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이슬람 세력하고 왜 그리스도 세력이 싸우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막 분석한 거예요. 비교행정론도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행정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문명권으로 나눴다기보다는 각 이제 어떤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의 단계 이런 거요. 이런 걸로 나누면은 좀 이제 묶이잖아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고 개도국과 후진국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내는 거지. 돼요? 돼요?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은 뭐 그냥 약간 좀 뭐 뒤에서 공부할 것을 맛보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에 없는데 왜 이 교재에 없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두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두시면 뒤에 가서 이제 그게 소개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걔가 주인공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